저는 결혼 6년 차의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평범했다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결혼 생활은 특별할 것도 없었다고 말이죠. 물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건 어떤 가정이든 있는 일 아닌가요? 피곤한 날도 있고 일상 속에서 사소한 다툼도 생기고, 그래도 저희는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딸은 정말 예쁜 아이였고요. 제 인생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최소한 그렇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주말 오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평범한 날씨, 정말 평범한 시간이었거든요. 아내는 그날 아침 일찍 친구들이랑 문화센터에 다니는 요가 수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가지고 스트레스도 풀 겸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헬스도 하고 그런 것 같더군요. 부부가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건 건강한 거니까요. 아내가 현관을 나갈 때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다녀올게라고 인사하며 웃으며 나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밝게요. 아내가 나간 후 저는 늘 하던 대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집안일을 제가 대부분 담당하는 편입니다. 회사 일로 필요한 아내를 배려하는 것도 있었고, 제 성향상 집이 정리된 상태를 선호하기도 했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말 오전에 루틴대로 이불을 털고 침대 시트를 정돈했습니다. 거실 소파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고요. 오후쯤에는 세탁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세탁 바구니에 모여있던 옷들을 꺼내서 색깔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흰색, 검은색, 밝은 색상으로 나누는 거죠. 이건 사소한 일이지만 제게는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옷감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의 운동복 묶음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낯선 향이 풍겨나왔거든요. 저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탁소에서 묻는 향일 수도 있고 실내 조습제 냄새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검은색 기능성 레깅스를 펼쳤을 때 그 향은 더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는 향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아내가 쓰는 섬유유연제 향도 아니었고 아내의 향수 향도 아니었습니다. 진하고 묵직한 향수, 그것도 확실히 남성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가락에 레깅스의 감촉이 느껴졌는데 마치 뭔가 찬 것을 집은 것처럼, 그리고 뭔가 끈적한 뭔가가 굳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 경직됐어요. 제 뇌가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죠. 아내가 헬스장을 다닐 때 누군가를 만났을 수도 있고, 친구의 남편이 같이 운동했을 수도 있고, 수많은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내 직감은 뭔가 다르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붙잡으려고 고개를 저었어요.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스포츠 브래지어를 집었을 때 느낌이 달랐습니다. 안쪽 면이 살짝 끈기가 있었어요. 손가락이 끈기 있는 부분을 감지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건 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빨래통 앞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심장이 평소 속도와 다르게 뛰기 시작했고 호흡이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요. 아내의 어제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헬스장이 늦게까지 한다고 했고 친구랑 운동을 마친 후 밥을 먹으러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늦게 들어온다고 했죠. 실제로 아내는 밤 11시쯤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미 자려고 할 때쯤이었어요. 침대에서 그 모습을 봤는데 분명 운동으로 지쳐 보였습니다. 그럼 이 옷들은 어제 입었던 운동복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남성용 향수 냄새는 어디서? 저는 그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과도한 의심으로 아내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어딘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운동을 마친 후 바로 집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하필 어제는 친구를 만나 밥을 먹었나요? 평소 패턴은 아니었거든요. 또한 아내가 귀가한 후 운동복을 세탁 바구니에 던져 넣은 방식이 조금 이상했어요. 보통 아내는 옷을 좀 더 정리해서 넣는데 어제는 마치 빨리 치우고 싶다는 듯이 던져놨었거든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였어요. 침대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던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고 나서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증거 없이 아내를 의심하는 건 비겁한 행동이라고 여겨졌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가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거든요. 가방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아내의 작은 파우치를 찾아냈어요. 화장품이 들어있는 파우치였는데 그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카드 영수증이었어요. 호텔의 결제 영수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의 글씨를 읽으려고 손에 힘을 주지 못했어요. 손이 자꾸만 떨렸거든요. 영수증에 찍힌 호텔 이름을 읽었을 때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녀본 호텔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날짜를 확인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영수증의 날짜는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3일 전이었다는 뜻이었죠. 제가 세탁 바구니에서 발견한 운동복을 입고 나간 그날 말이에요. 제 몸이 마치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신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몸이 경직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운동 잘 돼? 라고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땀 엄청 흘려. 요즘 강사가 정말 열심히 봐줘서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마치 현실이 아닌 영화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이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거짓말이라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 아내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깨달음 말이에요. 이 깨달음은 제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다시 붙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의심의 종자가 심어져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밤을 지샘으로써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직접 아내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회사에서 급한 미팅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반차를 냈습니다. 아내가 운동을 다닌다고 말하는 시간대, 저는 집 앞 주차장에서 기다렸어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맞는 행동인가 싶기도 했지만 상황은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나왔어요. 운동복을 챙겨 나왔고 표정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동차 키를 잡았고 아내의 차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도시 중심을 벗어나 주택가로 향하는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내의 자동차는 헬스장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아내의 차는 한적한 골목길로 빠져들었어요. 좁은 길,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내의 자동차가 멈췄어요. 작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한의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건물 외관이 진짜 한의원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1층은 상점으로 보였는데 2층 이상은 주거 용도인 것 같았어요.
아내는 휴대폰을 확인한 후 건물 옆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손에서 계속 땀이 나왔어요. 15분이 지났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톱을 깨물며 기다렸어요. 그 골목 끝에서 마침내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남자였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키는 중간 정도 1970년대 생각이 드는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옷은 고급스러웠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옷, 한두 군데 명품 로고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기대듯이 걸었어요. 팔을 툭툭 건드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본 웃음이 아니었어요. 너무 밝고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제 아내는 절대 저 앞에서 저런 웃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있을 때 아내의 웃음은 의무적이고 피곤해 보여요. 하지만 지금 아내의 웃음은 다릅니다. 그건 억지가 아닌 진심이 느껴지는 웃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인생 전체가 거짓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미행한 지 3일 후에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뇌는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진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우리는 여름에도 호텔을 갈 여유가 없었는데 아내는 언제 호텔을 갔단 말인가. 혼자서 계산하려니까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떠올랐어요. 회사에서도 업무가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계속 같은 생각만 했거든요. 그 금요일 저녁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민간조사, 변호사, 불륜 증거라는 키워드들을 검색했어요. 누군가 이미 이런 상황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후기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민간조사를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법적으로 유리하다는 조언이었죠. 저는 그 밤을 새며 여러 민간조사 업체를 알아봤어요. 인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후기를 살펴보고 상담 내용까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일단 상황이 상황인지라 결정을 내렸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저는 가장 평판이 좋은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사무적이었지만 냉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이고 아내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발견했으며 아내를 따라가 본 결과 남자와의 만남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호텔 영수증까지 발견했다고 했어요. 전화 너머의 상담원은 제 말을 다 들은 후에 물었습니다. 혼자 미행하신 거죠?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만 잘하셨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은 약 30분을 넘어갔어요. 조사 비용, 조사 기간,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 등에 대해 설명받았습니다. 비용은 예상보다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 돈이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건 진실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입금하기로 결정했어요. 상담원은 월요일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아내 앞에서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마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거든요. 아내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을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아무 말도 없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그냥 회사 일이 많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좀 우울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었죠. 월요일 아침 민간조사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부터 조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아내의 일반적인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조사원에게 보냈습니다.
아내가 운동을 다닌다고 말하는 요일과 시간, 친구를 만난다고 했던 날짜들, 그리고 제가 직접 미행해서 발견한 정보들까지 모두 전달했죠. 조사원은 충분합니다.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증거는 수집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회사에 가서 일하는 척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화면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은 계속 조사 진행 상황에 가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반응이 늦었고 상사가 지시한 업무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수준이었죠. 밤에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아내는 옆에서 평화로운 표정으로 자고 있었는데 제 심장은 계속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3일이 지났을 때 조사원으로부터 첫 연락이 왔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기본 자료 수집 완료. 사진과 영상 자료 있습니다. 내일 오후 사무실에서 만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 밤은 전혀 잠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조사업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조퇴를 했거든요. 이유는 급한 개인사라고만 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일반적인 곳이었습니다. 평범한 오피스텔 내부 같은 공간이었죠. 조사원은 5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며 말했어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충격이 클 수 있으니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아내가 남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문 바로 앞에 서 있었고 아내는 남자에게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남자의 손이 아내의 허리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의 접촉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운 관계를 나타내는 접촉이었죠. 두 번째 사진은 주차장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아내와 남자가 나란히 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진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차 뒷좌석에 누군가가 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또 다른 여자였어요. 조사원이 다음 이미지를 넘겼습니다. 그 차 뒷좌석에서 내리는 여자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저는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제 딸의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의자를 뒤로 미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사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 다 안 봤습니다. 계속 보세요. 저는 다시 앉았고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제 딸의 선생님이 왜 저 사진에 있는 거죠? 저희 부부 앞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고 깍듯한 태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조사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호텔 주차장입니다. 조수석에서 여성 한 분이 내렸고 뒷좌석에서 또 다른 여성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셋 다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사진들이 계속 넘어갔어요. 호텔 로비를 지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나오는 모습, 그리고 1시간 후 다시 로비로 나오는 모습까지요. 저는 그 영상을 봤을 때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뭔가 더 조직적인 뭔가였어요. 조사원이 다음 파일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호텔 근처 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죠. 셋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내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팔을 건드리며 뭔가를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언니 진짜 라고 말했어요. 언니라고 부르는 거 봐서 둘은 자주 만난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연스럽게 두 여자 사이에 팔을 걸쳤어요. 조사원이 영상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더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조사원이 다른 자료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에 또 다른 남자들이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헬스장 직원인 것으로 보이고 또 한 명은 조사원이 말을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영어 학원 강사로 보입니다. 저는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자가 여럿이라는 거죠. 아내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조사원은 계속해서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편의점에서 만난 영어 학원 강사와의 모습, 낮술을 마시는 모습, 그리고 역시 호텔 영수증까지요. 조사원이 덧붙였어요. 카드 기록상 이 호텔 영수증은 귀하의 신용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제 신용카드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제 카드를 사용해서 호텔비를 낸 거였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화가 차올랐지만 동시에 무기력함도 느껴졌습니다. 조사원이 몇 가지 더 보여줬어요. 카페에서 만난 미용실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와의 모습까지요. 저는 모든 걸 다 보고도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사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입니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고 이혼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또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더 충격적인 증거가 있을 수도 있었죠. 사무실을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 밖에 계단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딸의 선생님까지 이 일에 연루돼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제 딸이 그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저 사진들에서 보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니요. 조사원으로부터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들어왔어요. 추가 증거들이었죠. 아내가 매일 들르는 영어 회화 스터디 모임, 그곳에서 만나는 또 다른 남자의 존재, 그리고 그 남자들로부터 받은 고급 물품들이 우리 집에 숨어 있다는 사실까지요. 저는 그 정보들을 받을 때마다 한 가지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유혹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계획된 것이었어요.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조사원으로부터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처음 자료를 본 지 3일이 지났을 때 조사원은 저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였죠. 저는 회사를 또 조퇴했어요. 이번엔 거짓 핑계를 만들기가 더 쉬워져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조사원은 훨씬 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더 깊게 파본 결과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 문장만으로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조사원이 노트북을 켰고 새로운 파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절친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제 결혼식 때 축사를 했던 그 친구 말입니다. 조사원이 설명했어요. 이분도 영어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의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은 그 절친과 영어 학원 강사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얼굴이 가까워 있었고 분위기는 친밀했습니다. 조사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이 두 여성이 같은 남자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고 있다는 점이 더 흥미롭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아내와 절친이 같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알면서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죠. 조사원이 다음 파일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화면에는 아파트 계약서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명의는 영어 학원 강사 것이었어요. 그런데 옆에는 아내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의 인감까지요. 계약금 항목을 보니 금액이 상당했어요. 조사원이 말했어요. 이 계약금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은행 기록에는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체가 된 거였습니다. 조사원이 덧붙였어요. 정확히는 귀하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이 이 계약에 사용됐습니다. 현재 그 대출금은 당신 계좌에 남아있는 채무 상태입니다. 저는 일어날 뻔했어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아내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돈을 빌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른 남자와의 부동산 계약에 썼다. 이건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범죄였어요. 조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민사 사건을 넘어 형사 사건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저녁인 것처럼요. 제 딸은 아내의 옆에 붙어 앉아 함께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말이에요. 제 딸은 이 모든 거짓 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어요. 왔어? 밥 먹었어? 냉장고에 반찬이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여자는 며칠 전 호텔에서 2명 이상의 남자와 만났어요. 하지만 지금 이 여자는 평온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배우 같은 연기를 매일 해왔다는 거죠. 저는 욕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20일 전에 제 얼굴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눈 아래 어두운 그림자가 생겼고 피부가 칙칙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자라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이었죠. 변호사는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조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사진, 영상, 호텔 영수증, 부동산 계약서, 은행 기록까지 말이에요.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씩 살펴봤어요. 중간에 한 번도 저를 끊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본 후 변호사는 눈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고 이혼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도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부정사용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으며 동시에 공포도 느껴졌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상대방에게 알리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조용히 모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준비하기 전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불륜 위자료, 이혼 소송 절차, 상간자 소송이라는 키워드들을 찾아봤습니다. 법적으로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 양육권 문제도 복잡하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양육권이었습니다. 제 딸을 놓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저를 무섭게 만들었어요. 그 주말 조사원으로부터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메시지였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이전에도 유사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치원으로 이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치원에 입사한 것도 추천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추천서는 귀하의 부인이 부탁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패턴이 보였어요. 아내는 이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을 알고 그 선생님의 문제를 알고 그것을 도와줘서 자신의 네트워크 안에 두었던 거였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결심했죠.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변호사는 준비 기간을 더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제 딸을 재웠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딸은 평소처럼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라고 외쳤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어놨어요. 이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 아이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요. 제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낸 지 3일이 지났을 때 제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서 계속 누르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초인종 카메라를 켜봤어요. 아내의 어머니, 아내의 오빠와 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로 말했어요.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딸한테 뭘 했다고 이혼을 운운해? 목소리가 높았어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제 딸은 학교에 있었거든요. 아내의 오빠가 물었어요. 내 동생이 뭘 했는데 법적 조치라고? 가정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아내의 새언니도 덧붙였어요. 남자가 좀 더 품 넓게 품어주지 이제 와서 이러냐고. 그 말을 들을 때 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거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주시겠어요? 그들이 소파에 앉자 저는 노트북을 켜기 시작했어요. 조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준비해뒀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저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내와 남자가 호텔 로비를 지나가는 사진이었어요. 아내의 어머니는 이게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건 일주일 전 수요일입니다. 아내는 헬스장을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의 오빠가 이거 조작 아니야? 라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호텔 카페에서 아내와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내의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아내의 오빠는 이게 맞나라고 중얼거렸죠. 저는 계속했어요. 여기 계신 여자분이 제 딸의 유치원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아내의 새언니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추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영어 학원 강사와의 만남, 호텔 영수증, 부동산 계약서까지요. 마지막으로 은행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명의로 나간 대출 기록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처리됐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아내의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딸은 절대 이런 아이가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누가 너한테 줄 그런 사진들이 어디 있어? 이건 조작이다. 난 내 딸을 믿어.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도 상처였어요. 진실이 명백한데 여전히 부정한다는 게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변호사와 민간조사 전문가를 통해 수집했습니다. 아내의 오빠가 입을 열었어요. 아무래 그래도 이혼은 너무하지 않아? 가정은 지켜야 되지 않냐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이 사람들이 상황을 얼마나 왜곡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바람을 피우고 명의를 도용했는데 제가 이혼을 하는 게 문제라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혼뿐입니다. 만약 아내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에 아내의 오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약 20분을 더 있다가 나갔어요. 떠나면서 아내의 어머니는 여전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은 절대로.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작일 뿐이었어요.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간자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죠. 변호사는 이 남자가 소송 취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영어 학원 강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남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단지 영어 스터디 그룹에서 친하게 지냈을 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호텔 사진도 있고 부동산 계약서도 있는데 무슨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남자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엔 1천만 원이었고 지금은 2천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조사원으로부터였어요. 유치원 교사에 대한 추가 정보였습니다. 이 여자 이전 직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혼자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자진 퇴사했고 현재 유치원에 입사한 추천서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정보입니다.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 위조와 이전 직장에서의 문제까지요. 저는 그 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주 저는 교육청에 직접 방문했어요. 담당 직원에게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영상, 위조된 추천서까지요. 담당 직원은 이건 단순한 직장 문제를 넘어선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정식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 헬스장에서 만났던 아내의 가장 오래된 불륜 상대였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소송 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위치 추적을 통해 그의 주소를 파악했고 법원 명령을 통해 강제 출석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혼 소송이 접수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아내의 변호사로부터 첫 번째 답변서가 들어왔어요. 변호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상대방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전화 내용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변서를 읽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의 주장이 너무나 뻔뻔했거든요. 아내는 자신이 아이를 더 잘 챙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아이의 교육과 양육을 전담했다고요. 그리고 본인이 감정적으로 더 안정적인 부모라고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저는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조사원이 수집한 위치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호텔을 드나든 날짜와 시간, 그리고 동시에 아이가 유치원에 혼자 있었던 시간들이 명확하게 겹쳤거든요. 또한 하원 시간도 지키지 않은 기록들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아이를 데려갈 때도 있었고 친구 엄마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기록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내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과의 관계 정황도 포함시켰죠. 조사원이 수집한 CCTV 영상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법원은 우리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재판 전에 저는 아이를 잠재워야 했어요. 아이가 계속 엄마를 찾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어디 있어? 왜 집에 안 와? 라고 묻는 딸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내는 내용 증명을 받은 후 친정으로 가 있었어요. 법원이 임시 양육권을 제 쪽으로 주기 전까지 말이에요. 엄마는 잠시 할 일이 있어서 할머니 댁에 있단다. 우리 딸 아빠랑 있으면 되지, 응? 이라고 말했어요. 아이는 울지는 않았지만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절대 아이를 잃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재판이 3주 뒤로 정해졌습니다. 그 사이 저와 변호사는 더 많은 자료를 준비했어요.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현재는 교육청 조사 중이었지만 아이가 선생님이 바뀌기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의 기록을 요청했거든요. 선생님은 협조적이었어요. 아이가 최근에 많이 우울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판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제 집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4시경이었죠. 저는 카메라로 확인했어요. 두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날카로웠거든요. 저는 현관을 열었어요. 조심스럽게요. 첫 번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여기 계신 분이 남편분이시죠? 좀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두 번째 남자가 덧붙였어요. 아이도 있으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합의 좀 하시죠. 아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들이 뭔지 알았어요. 아내가 고용한 비공식 협박자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경고했던 상황이었죠. 저는 즉시 대응했어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제 손이 휴대폰으로 향했어요. 두 남자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들은 빠르게 우리가 뭐 한 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급히 내려갔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협박 혐의였죠. 경찰관이 10분 뒤 도착했고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카메라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신고 기록이 남을 겁니다. 법정에서도 도움이 될 거예요. 경찰이 나간 후 저는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영상을 재판에 제출합시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날 또 다른 충격이 왔습니다. 아내가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저는 그 글을 제 친구를 통해 알게 됐어요. 남편이 나를 감금하고 폭언을 일삼으며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한다.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건 아이를 괴롭히는 거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심지어 그중 일부는 아내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하객으로 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달았고 일부는 저 남자 정말 나쁜 놈이네라고 썼습니다. 저는 분노했지만 곧 냉정해졌어요. 이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변호사는 즉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SNS 계정은 삭제 요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3일 뒤 아내의 친구 중 한 명으로부터 조용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미안해요. 사실 저도 안 그래야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무섭게 시켰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라는 내용이었죠. 그 친구는 아내와 나눈 카톡 기록 캡처를 보냈어요. 제 눈은 커졌습니다. 그 채팅방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아내가 영어 학원 강사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남편 진짜 한심해. 돈만 벌어다 주는 바보 같은 남자야라고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어요. 이번엔 애를 맡기고 제대로 하루 보내자. 그 남자 진짜 답답해. 대화가 안 되라는 등의 메시지들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반은 내가 가져. 걱정 마. 그리고 애도 내가 데려갈 거야.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한 계획이었어요. 아내는 처음부터 모든 걸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의 돈으로 자산을 만들고 이혼할 때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아이까지 가져가려고요. 저는 그 캡처들을 모두 다운로드했고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치명적입니다. 이 메시지들이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재판 며칠 전 저는 제 딸을 무릎에 앉혔어요. 우리 딸이 가장 중요해. 아빠가 반드시 너를 지킬 거야. 알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법정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 딸을 부모님 댁에 맡기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는 이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영상, 채팅 기록, 은행 기록, 위치 추적 자료 등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나름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판사가 물어보는 것에만 명확하게 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은 10층에 위치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여러 법정의 문을 봤어요. 모두 중요한 사람들의 삶이 결정되는 장소였습니다. 제 재판은 301호였어요. 법정에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판사석, 변론인석, 증거물 테이블, 그리고 방청석까지 모든 게 권위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원고 입장에 앉았고 변호사는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 아내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5분 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요. 아내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상간자들이 들어왔어요. 아내의 절친도 함께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판사는 서류를 훑어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부터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이 사건은 피고의 명백한 불륜과 경제적 피해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변호사는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의 스크린에 호텔 로비 사진이 떠올랐어요. 판사는 표정이 바뀌지 않았지만 눈빛이 집중했습니다. 피고는 남편 모르게 호텔에 출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남자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변호사는 위치 기록을 보여줬어요. 아내가 호텔에 있을 때 아이는 하원 시간임에도 유치원에 혼자 있었다는 기록이었죠. 아내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저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양육에 있어서는 충분히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론은 약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명백했거든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이 사진들이 당신입니까? 아내가 일어섰어요. 네, 저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들은 누구입니까? 아내가 대답했어요. 친구들입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호텔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게 일반적입니까?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아내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다음 증거로 넘어갔어요. 변호사가 채팅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스크린에 아내의 메시지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진짜 한심해라는 메시지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의 눈썹이 움직였어요. 이건 명백한 배우자 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피고께서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반은 내가 가져라고 말씀했네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명확했어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의 변호사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판사가 손으로 멈췄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원래부터 계획된 것 같은데요. 그 한마디가 전 재판의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아내의 변호사는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었어요. 이제 상간자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출석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헬스장 남자는 해외에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어 학원 강사는 당당하게 앞에 서 있었죠. 판사가 유치원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이의 선생님이라면서요? 교사가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판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와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까? 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교사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판사는 무표정이었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영어 강사가 물었을 때 판사의 태도가 변했어요. 판사는 선입견이 없이 증거를 본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이분과 호텔을 다녀왔습니까? 강사가 대답했어요. 그건 본인의 해석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호텔에 갈 일이 있었습니까? 강사가 조금 버벅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성인끼리의 일이니까요. 판사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정직해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호텔에 함께 가신 게 맞습니까? 강사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묻었어요. 원고 추가로 할 말이 있으십니까? 제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저희 의뢰인은 아이의 안전과 양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이 보여주는 바는 피고가 철저하게 가정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명의도용 사건도 제출했어요. 제 신용으로 나간 대출금, 그리고 그것이 부동산 계약에 사용된 기록이었죠. 판사가 침묵했어요. 약 30초 정도였습니다. 그 침묵 동안 법정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판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본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명백한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의 불륜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경제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또한 양육에 대한 책임도 불이행됐습니다. 판사는 잠깐 멈췄어요. 다음 본안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다만 이번 기일을 통해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해 현재 상황을 임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말은 제가 현재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증거가 충분하므로 다음 기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회라고 선언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제 변호사가 작게 웃었습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입니다. 다음 판결에서도 우리 쪽이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승리감이 아니었어요. 제 아내가 누군지 법정에서 증명되었다는 사실이 더 슬펐거든요. 우리의 6년 결혼 생활이
우리의 추억들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게 말이에요. 최종 판결일은 2개월 뒤로 정해졌어요. 그 사이 저는 제 딸과의 시간을 최대한 소중하게 지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시간이 올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아침마다 딸을 깨우고 유치원에 데려가고 하원에서 함께 밥을 먹고 책을 읽어주고 잠을 재웠어요. 그 반복되는 일상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판결 당일 아침 저는 깔끔하게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법정이라는 장소에서는 묵직한 인상이 필요했거든요. 제 딸은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머니였어요. 아내의 친정이 아닌 제 쪽 어머니 말이에요. 어머니는 제 딸을 꼭 안고서 우리 딸이는 아빠가 잘 챙겨줄 거다. 알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은 지난번과 같은 곳이었어요. 같은 복도, 같은 문, 같은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지난번의 긴장감과는 다른 뭔가 최종적인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다른 재판관이었어요. 이번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읽었어요. 약 5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법정은 조용했어요. 아내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지난 기일의 증거 자료들과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판사는 이혼 판결부터 시작했어요. 본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의 명백한 불륜 사실이 증명되었으며 이는 명확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또한 경제적 피해와 신뢰의 파괴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판사는 양육권 판결로 넘어갔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피고는 1년간 면접 교섭이 제한됩니다. 1년 이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아내가 움직였어요. 하지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판사는 상간자 소송으로 넘어갔어요.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본 재판부는 이 피고가 교육 현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며 이는 교육청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이 영어 학원 강사였어요. 영어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 관련 명의도용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 인용합니다. 이는 형사 고소와도 연동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장 남자였어요. 해외로 도피성 출국한 피고에 대해서는 기본 위자료 2천만 원을 판결합니다. 재산 압류 절차가 즉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기만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정은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산회. 그리고 판사가 법정을 나갔어요.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든 게 우리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저는 승리의 감정을 느낄 수 없었어요.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아내가 저를 불렀어요. 잠깐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아이는 봐도 되지 않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정한 반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후회하는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어요. 그 이후 몇 주가 지났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교원 자격 박탈이 확정되었고 교육계에서 영구 제명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와 방문이 계속되었거든요. 결국 그녀는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어 학원 강사는 다니던 학원에서 퇴출됐어요. 그리고 SNS에서 떠도는 증거 캡처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수강생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학원 강사라는 제목으로 전국 포털에 그의 이름이 올라갔죠. 그의 학원은 결국 폐업했어요. 그리고 그는 현재 개명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헬스장 남자는 해외 도피 중에 불법 체류 신분이 적발되어 강제 추방 조치를 받았어요. 그것도 2개월 뒤였습니다. 결국 모두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 거였죠. 아내는 점점 고립돼 갔어요. 친정 가족들도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딸을 믿으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절친이라던 친구도 거리를 두었어요. 제 딸을 위해 도움을 줬던 그 친구는 이제 아내와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나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처음엔 아이를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은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너무 많이 넘었거든요. 아내가 제 명의를 도용했고 제 신용을 망쳤고 저를 속이고 제 딸을 이용했다는 사실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소품처럼 취급했던 그 기억도요. 이제 제 삶은 제 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침마다 그 아이를 깨우고 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데려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일상이에요. 주말이면 공원에 가고 영화를 보고 함께 웃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게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어봤어요. 그 많은 사람을 상대로 이겼다면서요? 대단하네요 라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긴 게 아닙니다. 그저 잃지 않기 위해 끝까지 버틴 것뿐이었어요. 가족을 잃지 않기 위해 제 딸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이 지난 몇 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제가 얻은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제 딸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아무리 분노하고 슬퍼도 저는 절대 그 아이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제 인생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고 강제 집행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제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 아침 제 딸의 웃음 그리고 그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될 거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최대한 아름답게 써내갈 것입니다.